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자, 강의 많이 시청한 후 상담 올려봅니다. 동님. 예, 저번에 제가 한번 상담해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얼마나 변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제의를 원하시는 남자분이시고, 28살의 취준생이라고 하시네요. 교제 기간은 약 3년 정도 됐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루코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강의로만 이루어진 영상 거의 다 시청한 후입니다. 강의로만 이루어진 영상은 다 봤대요. 많은 걸 깨달았기 때문에 추가로 글을 올려봅니다. 강의를 듣고 나서 새롭게 다시 보이게 된 점들이 많았습니다. 멀어지는 게 느껴지자 상대 가치를 너무 높게 생각하고 제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며 매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이별 이후에 정리를 하기 위해 만났을 때는 의도치 않게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우유부단하고 리드할 줄 모르고 의사표현도 하나도 못하던 정말 안 좋은 상태의 저였지만 신기하게도 어차피 끝이니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무리만 잘하자라는 마음을 먹자 저의 좋은 면들이 다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좋은 면들이 다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약속 장소를 미리 예약해 놓고 사전 답사를 해보는 등 리드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라는 얘기는 계속했지만 구차하게 매달리는 듯한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얘기하는 중간에 약간의 화를 냈었는데 내가 너한테 매달린다고 너가 나를 동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내가 동정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미안함으로 다시 만나는 걸 고려하지 마라. 그렇게 만나는 건 나도 싫다. 이런 말을 하고 이제 그럼 일어나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서야 여자친구는 흔들린다는 말을 하고 갑자기 저에게 호감을 표하는 말과 행동들을 꽤나 하였습니다. 거 봐요. 이렇게 하는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본능에 대해서 오늘 강의에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엄청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야지. 응? 이거 봐.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잖아요. 결국 후에 창원으로 발령받은 일, 한 달 시간을 달라는 기간 동안 제가 여러 차례 연락한 일, 마지막 만남에서 긴장한 표정과 자세로 부담을 주고 가치가 낮은 행동을 한 일, 그동안 내가 너 마음을 몰라줬다며 과거의 일들을 사과해서 오히려 그때를 더 떠올려 더 마음을 닫게 한 일 등등 이런 것들이 쌓이며 여자친구의 에너지를 고갈시킨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고갈시켰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가치를 하락시킨 거죠. 저에 대해 마음을 쓰고 정을 떠올리며 스트레스를 받기엔 과부하 상태로 보였는데 제가 제 마음만 생각하고 저의 상태만 고려해서 힘들다며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이기적인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문제였죠. 많은 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시죠. 지금 본인 앞길 챙기기도 벅차다는 사람에게 말이죠. 그때는 내가 진심이고 간절하면 전달될 것이고 이루어진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다른 제휴 사이트 등에서 상대방 마음을 이해하고 그 부분을 사과해라 등 이야기를 들은 후였어요. 이 사기꾼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기꾼들 다행히 돈은 안 썼다고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골든타임은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힘든 시기에 지갑을 열어보려는 수작으로 보이네요. 맞아요. 절대 그런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럴 생각이시면 그쪽으로 가세요.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데 공부 안 하시고 오시는 분도 요즘 좀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상담 받으시려면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이런 제휴 사이트에 돈 쓸 거면 그쪽으로 가서 하면 되지. 매달릴 거면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연애 횟수 자체는 꽤나 되고 많은 여성들을 만나본 덕분에 이론으로는 알지 못했지만 의식적으로 칭찬파괴나 리드하는 법, 대화에서 경청하는 법, 칭찬에 나쁜 말도 섞어 진심을 칭찬을 하는 법 등등 경험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연애 초중반에는 잘 보여주고는 했는데 장기 연애가 처음이기도 하고 좀 무기력증에 빠진 시기와 여자친구가 편해지는 시기가 동시에 오며 그냥 당연히 떠날 리 없다고 그냥 생각하고
좋은 모습들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그만 좀 미루라고 말할수록 상태는 악화되었고요. 자존감 강의에서 미루기 상태에 딱 맞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자친구를 되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저를 되찾는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독님이 깨우침이 엄청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뭐 안 될 일이 없죠. 현재 여자친구는 처음으로 집을 나서서 통금도 없이 편하게 여러 사람들과 늦게까지 술도 먹어보고 25년 동안 해보고 싶었던 자유를 이제 막 얻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업무에 적응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돌이켜보면 제 마음만 생각하고 참 이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에게 마음을 쓸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이고 상대적으로 제가 가치를 많이 낮추었기 때문에 현재 막 접한 자유와 새로운 사람들의 해야 하는 일들에 비해 저에게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겠죠. 이별 직후 야속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있답니다. 아유, 우리 독님이 얼마 만에 이제 이렇게 성숙한 어른이 되었어요. 예, 진짜 축하드립니다. 칭찬해드립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해야지.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응?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고 싶은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불안한 생각도 사라졌고 의심과 집착이 사라졌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제가 붙잡는다는 생각보다는 예전에 갖추었던 좋은 모습들을 더 나아가 더 높은 프레임을 갖추고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생각입니다. 엑설런트예요. 아주 제가 가르쳐준 이론을 몸에 쏙쏙 배겼네.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너무 훌륭해요. 예. 독님이 많이 변했네. 사실 저는 제가 볼 일도 없으니 여자친구가 연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자친구가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실수를 해서 이별을 하게 됐지만 꽤나 좋은 남자였다고 자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중함을 깨달을 시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그 정도의 배포는 있어야지 사람이요. 그 정도 내가 그만한 사람 안 되면은 내가 그렇게 남들에게 밀리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모자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연애하면 안 되겠죠. 예,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기본적인 자신감이 있어야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제 가치와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변하고는 있지만 그걸 어필할 수 있는 방법 등 구체적인 것들을 선생님에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종 발표까지는 5월에서 6월 정도가 될 텐데 시간상으로는 제 가치를 높이는데도 그때 잘 지내라는 연락을 해보는 게 최선일까요? 혹은 그 이후의 방법들도 알고 싶습니다. 가끔 같은 진로를 걷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친구와 연락은 하고 정보를 나누는데 그때마다 힘든 내색은 전혀 하지 않고 밝은 모습과 열심히 살고 있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여자친구는 얘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마지막 차단당한 장문의 카톡 후에 차단 사실을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을 때도 끝까지 고마움 등을 표현하며 착하기만 했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좋게 얘기한 점이 아쉽네요. 그래도 나도 이제는 완전히 잊어버려야지 하는 말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가끔 새벽에 여자친구에 관련한 악몽을 꾸고 잠을 설쳐서 힘든 아침과 피곤한 하루를 보내지만 취침 전 강의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바쁜 시기라 생방송 시청은 여의치 않지만 유튜브 50개 정도는 시청한 듯 하고요. 예. 좋아요도 누르고 콩보도 짬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이거네요. 이제 5월에서 6월 정도 이제 취업 최종 발표가 나고 그때 한번 잘 지내라고 보내는 게 최선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연히 이것도 당연히 지금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기회를 주는 사람으로서 근데 그 기회가 너무 자주 제공되면 안 되겠죠.
내가 상대방만 만나는 게 평생 이 여자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닌데, 내가 높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높은 기회 제공자라면, 스스로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여자에게만 어떤 특혜가 제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여자에게도 제공하지만 다른 여자들에게도 이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 거죠. 기회가 제공돼야 되는 거죠. 왜 이 여자에게만 특혜가 제공됩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락을 하더라도 적어도 한번 연락하고 나면은 한 달 정도는 연락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친구가 연락을 잘 받고 기회를 기회라고 느꼈을 때 그 기회가 다시 제공이 돼야 되는 거지, 상대방이 우리가 한 달 뒤에 잘 지내라고 연락을 하고 연락이 잘 이어나간다면 우리가 뭐 데이트 약속도 잡고 기회를 갖다가 한번 또 제공을 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 지내라는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형편없이 받아주고 뭐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뭐 한 2달 있다가 다시 연락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황적으로 너무 맞죠. 너무 맞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야지 내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상대방과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이렇게 연락만 하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말이죠.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마다 작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미친 듯이 쫓아다녀 봤다가 뭐 내가 이거 컨트롤하는 식으로, 이것도 프레임이라고 봐요. 내가 미친 듯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정말 어쩔 땐 냉정하게 끊어낼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이 자기 컨트롤을 보여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 밀당 기술로 보여요. 이것 또한 프레임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친듯이 쫓아다니다가 이거 어쩔 때는 내가 아니다고 생각할 땐 냉정하게 끊어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 대한 자기 컨트롤과 존중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왜 이런 것들이 통하느냐, 내 마음을 왜 송두리째 흔들어 놓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내면에서는 이런 강력한 철학이 있고 기준이 있는 사람들에게 끌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 편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시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그 대신 내 컨트롤, 자기 컨트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 상대방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한 2개월이나 뭐 1개월마다 뭐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툭툭 던지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때마다 상태가 좋으면 상태가 좋구나, 얘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가 보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내 기회를 던져줘 보고, 내 기회를 기회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거부를 한다면 걔는 아닌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저는 저만의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기술을 몰라서 하는 건 아니고 저만의 어떤 스타일이라는 게 생기죠. 이제 각자 이제 작업 잘한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철학이라는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나만의 인간관계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시고 연인관계를 이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내가 만나는 다른 여자들에게도 저는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회를 이렇게 공평하게 주다 보면은 그 중에서 반응이 좋고 나에게 좀 더 적극적이고 나랑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자와 같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리면 뭐 제가 느끼는 바는 사실 뭐 여자들이 외모에 따라서 막 다르다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다 비슷비슷하다고 만나보면은 거의 다 비슷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뭐 사람 거기서 거기죠. 뭐 거기 뭐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너무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너무 스페셜리티를 부여하지 말고 다 사람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평등하게 대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관계에 맞게끔만 행동을 하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진 기준에 맞게끔만. 응? 자, 그럼 됐고요. 예.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서유라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뭐 되게 짧아요. 내용은 남친 없음, 뭐 여자 23살에 직업은 없고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상대방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알바 패스트푸드 같은데도 면접이 떨어지고 취직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되는 일도 안 되게 만들고 결국엔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데 어떠한 이유도 없으면서 제가 하려는 일과 저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뭐 내용이 없네요. 이거는 뭔가 사연이 있어야지 내가 설명을 해주는데 사연이 없어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패스. 예. 내용이 없어. 이게 끝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외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히읗 이응 히읗 이응 히읗 이응 이런 분이세요. 예. 제외이시고요. 남자분이시고 27살에 생산직에 계시대요. 교제 기간은 3년. 자,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오래전부터 여자친구가 머리 스타일, 옷 스타일, 네일 아트 등 저에게 잘 보이려고 바꾼 점을 제가 못 알아보고 그로 인해서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 항상 제 옆에 있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점이 여자친구는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3년간 만나다 보니까 편해져서 이야기도 대충 듣는 편이었습니다. 헤어지기 3일 전 사소한 다툼을 하는 도중에 그 상황이 싫어서 말을 돌리려고 네일아트 이쁘네 했는데 이거 2달 전에 바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한 3일 뒤에 3월 1일에 헤어짐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예. 저도 예상을 하여 저희가 함께 한 기억나는 것들을 편지로 적어서 주고 헤어졌어요. 예. 그날 편지를 읽고 카톡으로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지는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몰랐겠지. 손에 네일 아트 했네. 근데 2달 전에 했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아, 이렇게 관심이 없나 라고 생각. 관심 없는 줄 알았겠지.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주일 뒤에 여자친구 어머니 추천으로 투자한 펀드 회사가 사기 회사인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여자친구 어머니는 2억, 저는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야, 엄청나게 많이 잃었네. 이거 유료 상담으로 했었는데. 자, 멘탈이 너무 나가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니까 지금 너무 힘들다고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주더라고요. 만나서 제가 잘못했던 점들, 개선해야 되는 점들을 이야기했고 생각을 조금만 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3일 뒤에 여자친구에게 온 톡이 오랜만에 나에게 집중하는 눈빛을 보니까 너무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흔들림이 확신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니까 여자친구가 그러면 1년, 뭐 5년, 10년 그렇게 오래 걸려도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10년 기다리고 나머지 인생 행복하게 살면 된다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사람의 이성과 지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성과 본능과는 좀 달라요. 이게 봐봐.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동안 기다린 다음에 너랑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거 굉장히 로맨틱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로맨틱하고 좋아할 거예요, 여자친구가.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것도 내면 세계에서는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는 이걸 무작정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런 비위를 맞추는 행동이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거니까 이런 대답은 웬만하면 삼가하십시오. 자, 그렇지만 또 다시 같은 일로 상처받을까봐 두렵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능적으로는 아니겠지. 저도 알겠다고 하고 서로 화이팅 하자고 하고 카톡을 끊었습니다. 그 이후 30분 뒤에 자신에게 너무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이야기하다가 끊고 안 좋은 일이 겹치니까 힘내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 다음날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를 어머니가
물었다고, 고양이가 어머니를 물었대요. 저한테 대신 키워줄 수 있냐고 카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일 정도 카톡을 이어나갔고요. 전화도 1시간 넘게 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5일째 되던 날 지금 이게 헤어진 상황인지 다시 만나는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다시 저한테 미안하다고 연락 안 한 상태에서 생각 좀 하고 싶다고 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도 오랫동안 고민하고 말했는데 제가 계속 카톡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계속 하는 것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기적인 거라고 우리 남자친구를 질책하더라고요. 그 이후 여자친구 카톡 프로필 사진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연락을 이어주는 거는 여자가 먼저 연락을 하고 이어주고 뭐 고양이 키워줄 수 있냐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내가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받아주는 남자가 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인간이 이성적인 것과 본능적인 게 충돌을 자꾸 해요. 예, 되게 좋은 일이지만 이걸 받아주면은 가치가 낮은 남자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 이후에 여자친구 카톡 프로필 사진에 친구랑 같이 찍은 뒷모습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남자 같아서 이거 남자 같은 여자였대요. 몰랐대요. 근데 저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환승이별이냐고 실망이라고 카톡을 보냈더니 여자친구는 저 친구랑 같이 여행 간 사진인데 너한테 보냈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기억 안 나지? 이러면서 또 카톡이 오고 제가 장문의 카톡으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던 거야. 이 남자친구한테. 근데 이 남자친구가 그 친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여자친구가 이렇게 하네. 야, 너 관심이 없으니까 기억도 안 나지? 예전에 너 이 친구랑 여행도 갔었는데 이거 기억 못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또 미안하다고 장문의 카톡을 또 보내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여자친구에게 읽고 씹힌 상태라고 합니다. 여자친구 부모님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상태예요. 그날 부모님한테도 이런 이유들이 쌓여서 헤어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현재 인스타, 페이스북 다 마팔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태 여자들을 만나면서 다른 점이 있으면 서로 이해하고 싸울 일이 있으면 피하면 되고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헤어지고 한 달 동안 생각을 해본 결과 그동안 저를 이해해준 건 여자친구였고 저는 항상 이해를 바라는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를 이토록 사랑해준 여자친구에게 노력 한번 안 해보고 못 바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자친구가 소리치면서 말해도 웃으면서 넘겼고요. 이제서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알게 되었고 제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없애고 다시 제외할 수 있을까요? 고정관념은 사라지지는 않고요. 제외를 하려면 이 고정관념을 재학습시킬 수는 있겠죠. 제가 저번 강의에서 미르코의 생존연애 196화에서 이제 재학습을 시켜야 된다. 인간의 합리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걸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일단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누차 강의편에서도 누차 얘기를 해드리지만 방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요. 내가 이 프레임이라는 게 그렇잖아. 여러분들 정치에서도 프레임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사용을 드는데 내가 어떤 시각에서 이걸 바라보느냐예요. 예? 이걸 내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단순히 이게 방법적인 문제라고 바라보게 되면 이 방법적인 순환고리에서 악의 순환고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선장과 선원의 역할의 개념에서 접근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일이 좀 잘 풀릴 것 같아요. 응? 본인이 막 여자친구가 노력해준 막 나한테 시비를 걸었을 때 내가 웃고 넘어가고 소리치면 웃고 넘어가고 이런 것 자체가 방법적으로 문제가 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주 전체적인 측면에서 내가 선장으로서 선언을 관리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 사건이 개선이 되겠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지 개선이 되는 거지 단순히 그냥 내가 이런 행동을 했었으니까 잘못됐으니까 다음번에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근원적인 문제가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 제가 전에 강의에서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참 이런 식으로는 개선 안 됩니다.
가장 근원적인 거 갖다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 자꾸 예를 들어서 내가 연락을 열심히 해가지고 차였어. 그러면 연락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연락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 여러분들 이 모든 인간들이 되게 방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핵심 맥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제 강의를 보고서는 이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좀 깨우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라? 내가 선원의 입장에서, 선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여자친구를 잘 관리 못 해준 거지. 여자친구가 뭘 하는지. 내가 선원이면은 얘네들 줄 세워가지고, 야, 요즘에 어떤 상황인지 체크하고 얘가 앞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갖다가 계속 체크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선원을 100%, 200% 활용을 하죠. 그게 아니라 선원이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얘가 지금 일할 상태인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네 멋대로 해라. 배는 운전도 안 하고 가만히 나태하게 내버려 두고, 그쵸. 그러면은 서로 동기부여도 안 되고 이게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이 연인관계라는 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한 배를 탄 거랑 되게 똑같아요. 그게 선장 선원 역할이 나뉘고 내가 선장으로서 선원을 잘 관리하는 능력, 이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비전도 제시를 해주고 앞으로 어디를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으면요, 이 관계가 나타날 수가 없죠. 예, 앞으로 진행될 수도 없겠죠. 예. 그런 문제를 개선해야지 다음 이 여자친구랑은 잘 되겠죠. 단순히 이거 뭐 그냥 뭐 내가 뭐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해줬는데 내가 뭐 그걸 알아주지 못했다 이런 걸로는 근원적인 게 해소가 안 돼요. 여자친구가 소리치면 말해도 웃으면서 넘어갔다, 이거 되게 좋은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선장 역할에 있어서도 선원들이 난리를 친다고 해서 그냥 그거 하나하나 따지고 들고, 야 너랑 뭐 선원하고 선장하고 말싸움 해가지고 누가 이기나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선장의 권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방법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넘어간 게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아무튼 그 시간 지나서 연락을 해봐야지, 해보고 다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되는 거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유료 상담으로도 자세히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질의응답을 통해서 얘기해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따로 얘기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쿰팡님, 제외하고 싶습니다. 쿰팡. 여자분이시고 25살의 예, 학생분이시고요. 교제 기간은 2년, 재회를 꿈꾸시는 이제 분이시고요. 미루크쌤 안녕하세요. 저번 3월 30일에 무료 상담을 올렸던 쿰팡입니다. 내용은 군인과 사귀다가 차이고, 최근 잠깐 사귄 남자친구랑 정리했다고 올렸어요. 제가 약간 글을 헷갈리게 쓴 것 같아서 제 방 듣고 다시 올립니다. 저는 현재 최근 정리한 남친 말고 그 전에 2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군인 남친과 재결합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 미련 덩어리라 혼났지만 마음이 어쩔 수가 없네요. 헤어진 지는 2달이 지났고 전역까지도 그 정도 남았습니다. 제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존버하는 게 좋을지 질문 부탁드려요. 현재 2달 차인데 상대방이 군인일 경우에도 3개월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제대한 후일까요? 존버 후에도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할지 아니면 기다리면 연락이 올지도 궁금합니다. 군인일 경우에는 제가 제외할 확률이 적을까요? 제가 뭐 이거 이제 이런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너무 다 이런 질문을 하세요. 예? 이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되나, 저 고민입니다. 요즘에 이게 상담을 하면은 맨날 이런 질문만 하니까, 물론 이런 질문을 하시겠지. 왜 그런지 항상 그러죠. 인간은 패턴의 동물이고, 어머니 밥상처럼 항상 그런 상황에선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다 똑같은 사람의 마음일 건 알아.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데, 그죠?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데,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제외가 안 될 텐데 자꾸 이런 프레임에서 나한테 질문을 하네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참 똑같은 앵무새 같은 대답인 것 같고, 참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더 하라고 해야 될지, 응? 그죠? 예, 참
맨날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보시면 아시죠? 맨날 똑같은 거. 뭐 연락이 올까요? 이거 맨날 질문하시는 거. 그리고 또 뭐, 얼마나 존버해야 되냐. 이건 뭐 이런 질문 하시면은 사실은 이게 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예. 물론 다들 성인군자가 돼가지고 좋은 소식만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 참, 이거는 제가 맨날 앵무새같이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할 게 없어가지고 영양가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 군대 제대를 하고 연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대 후에 연락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저는 제대 후. 왜냐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럴 것 같아.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얘가 자유를 만끽하겠지. 근데 자유를 만끽하기 전에 내가 연락을 한다고 해서 얘가 내가 눈에 들어올까? 아마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상황적으로. 근데 뭐 이게 눈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솔직히 나는 관심이 없는데 솔직하게 관심은 없는데 눈에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그럴 때 군 제대하기 전에는 효과가 없고 제대 후에도 이제 좀 나타나는데 제 후에 이제 내가 다른 여자도 만나보고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보고 세상물도 한번 먹어보고 이게 짠물인지 싱거운물인지 한번 먹어봐야지 이제 쓴맛을 알지 않을까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을 해야지 좀 효과가 있죠. 제대하고 나서도 한두 달은 좀 내버려 뒀다가 적어도 한 달은 너무 내버려 두고 2달 정도 됐을 때 연락을 하는 게 제일 시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몇 달씩이나 기다려가지고 제외를 해야 되나?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지는 않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까지 버텨가지고 제외를 해야 4개월, 뭐 5개월, 아니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보다가 제외를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닌데 뭐 내가 다른 남자도 만나보고 내 할 일 하다가 생각나서 연락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해.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생각나서 연락할 수도 있지. 그게 참다운 제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항상 갑의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갑질을 하지 않고 을처럼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갑이 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정말 프레임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갑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을의 시각에서 항상 바라보면서 갑처럼 하게 해달라고. 물론 을이시니까 갑처럼 하게 해달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뭔가 싶어요. 예. 아무튼간 아무튼 3개월 적어도 제대를 한 후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제대를 한 후에나 가능할 것 같고 제대하고서도 한 달, 2달 정도 있다가 연락을 저였으면 한 넉넉히 잡고 한 제대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연락을 해볼 것 같아요. 그때가 참 타이밍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연락이 올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연락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몰라요. 예. 근데 이제 연락이 오는 거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이제 연락이 올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남자도 그때쯤 연락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보통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여자 좀 찾아보다가 이게 그래도 그만큼 자기 좋아해 줄 만한 여자가 그렇게 인생 살면서 몇이나 된다고 찾기 어려워요. 예, 찾기 어렵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또 아쉬워서 이게 또 만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군대 전에는 모르겠지만 군대 갔다 오면 군인 아저씨 되는 거예요, 진짜. 응? 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복학생이에요. 잘 안 나가요. 웬만해서 그렇게 제 경험상 이제 군대 전과 군대 후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단 복학생 되고 젊은 애들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시기가 지나요. 예. 어느 정도 자기 정신 차리고 일도 하고 그래야지. 아무튼 그러면은 여자 찾기도 더 힘들고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제대하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미끼 한번 던져보시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방울님 사연을 한번 볼게요. 예. 제목은 이 남자 심리가 궁금해요. 그래서 방울님 사연. 이것도 되게 짧습니다. 내용은 헤어진 남친과 친구들이랑 여러 명이 같이 보는 사이인데 수서나 만기하면 전화한다고 뭐라고 말도 하고
전화로도 말하고 문자로도 말하더니 오늘은 단톡방에서 수선화 만기한 사진을 올렸네요. 아, 이건 뭐 굉장히 시적인 남자네. 수선화가 만기하면 전화한다고? 오라고도 말도 하고 뭐 그렇게 하더니 오늘 단톡방에서 수선화가 만기한 사진을 올렸대요. 전화 기다리고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스럽네요. 이 남자 심리가 뭘까? 답답하고 미치겠대요. 마음 흔들어 놓고 저희 보고 어쩌라고 잘 버티다가 멘붕이 왔대요.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저희를 포기해야 할까요? 그냥 멘탈이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예, 뭐 이런 사족을 담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멘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아, 이거 아무 상관도 없는 수선화 만기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응? 아니, 나는 신경도 안, 내가 만약 이 사람이 방울림이었으면 수선화가 만기하든 개나리가 피든 뭐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알아서 내가 남자 찾고 여자 찾는 거지. 아니, 뭐 수선화 만기할 때까지 왜 기다려, 내가. 미쳤어요? 내가 수선화 피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난 수선화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싶네요, 이게. 아, 이거 뭐야, 이게. 아, 첫눈 오면은 뭐 만나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예. 그냥 멘탈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그냥. 원래부터도 안 좋아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흔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본인이 안 좋으니까 그냥 흔들린 거지 뭐. 예. 참, 이게 뭡니까? 이거 수선화 만기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뭐예요, 이거. 왜 기다려야 되죠? 우리가 이러면 수선화 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갑인가 을인가? 갑의 연애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을의 연애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쫓아다니는 게 넌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속 시원하잖아. 사람이 솔직해야 돼. 난 을의 연애가 좋다고 얘기를 하면 차라리 인정을 한다니까. 아, 난 솔직하다고 생각해. 아, 그러면 하셔야죠.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자기 갑의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되나요? 그죠? 다음은 하스님 사연이네. 예, 3개월 지난 뒤에 연락을 하셨대요. 하스님이. 한번 볼게요. 재회나 이별 극복을 원하시고 있고요. 여자분이시고 25살의 대학생이시라고 합니다. 교제 기간은 4개월이에요. 중간에 한번 차이고 2주 동안 연락 안 하다가 다시 만났대요. 야, 이게 4개월도 중간에 또 한번 차이고 2주 동안 연락 안 하다가 만난 것도. 자, 아무튼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 몇 번 무료 상담을 올려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미르코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어플을 통해서 만난 11살 차이 났던 커플이었어요. 제가 좀 생각 안 하고 있으면 금방 잊어버려서 기억을 짜내보면 첫 번째 헤어지게 된 발단은 제가 활동도 많이 하니까 남자 쪽에서 앞으로 약속 잡을 때 허락 맡으라고 말한 것부터예요. 그것 때문에 자주 투닥거리다가 내가 너무했나 싶어서 원래 친구랑 가려던 거 허락 한번 맡아봤는데 역시 안 된다고 하길래 그럼 오빠랑 가자고 해서 약속을 잡았죠. 근데 뭐 아침부터 엔진 갈고 뭐 가족 것도 갈아주고 뭐 결국엔 약속이 깨졌고 결국 혼자 가게 되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그날 짜증이란 짜증은 다 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때 헤어졌어야지. 남자가 일부러 그런 거네. 응? 본인 구속하려고 하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우리 안 맞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가 새벽에 그만 만나자고 톡이 와서 헤어졌고, 그 뒤에 제가 술 먹고 난리 피우다가 서로 생각할 시간 좀 갖자고 해서 연락 1절 안 하다가 그쪽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만났죠. 완전 휘둘리네, 이 여자분이. 하스님이 완전 휘둘리네. 그렇게 한 1, 2주는 그럭저럭 만나다가 연락 때문에 또 싸웠어요. 마지막 헤어진 날은 제가 전화를 하면 전화가 돌아갔어요. 전화가 어떻게 돌아가지? 제가 언제까지 안 받나 하고 전화를 계속 걸었대요. 그리고 나서 집에 찾아간다고 협박도 하고 그러다, 이렇게 인생 밑바닥까지 꼭 해야겠습니까? 이해가. 아니, 나의 가치를 지켜야지.
이렇게까지,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켜도 못할 것 같아. 이게 뭐, 전화로 계속 걸기도 하고, 예. 이건 난 시켜도 못해. 이건 진짜. 찾아간다고 협박을 어떻게 해. 난 이런, 나 스스로가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아. 이런 행동. 찾아간다고 왜 협박을 해. 왜 협박을 해. 참. 그런 거 하면 되나, 이게? 응?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범죄 현장이죠. 그러다가 혼자 또 상처받아서 이게 남자친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헤어지자고 했고, 이게 그러니까 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써 있어요.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헤어지고, 뭐 2주 만에, 2주에 한 번 통 날리다가, 세 번째 통 날린 날은 일십당하고, 그 뒤로는 연락 하나 안 냈답니다. 그동안 멘탈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 3개월 뒤인 오늘 연락을 취해받고, 저게 대화 내용이에요. 제가 대화 내용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상했던 반응보다 좀 찌질해서 놀랐어요. 그래서 3주 전 발신자 표진 제안은 정말 이 사람인가 싶어요. 물론 알 길이 없죠. 남친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그냥 답은 안 해줬어요. 인스타에 남친 있는 거 티낸 적 한 번 있는데 거의 하루 지나서 지워버렸거든요. 그냥 저 말이 아직 내 SNS 염탐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 좋기도 하고, 저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여친이 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추측이지만요. 헤어진 직후에 전 남친이 절대 제 거 안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루코쌤 말이 맞았어요. 제가 말했죠. 인간은 상황의 동물이라고. 상황적으로 행동하지. 여러분 말을 믿지 마요.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톡 내용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상대방이 남친 있는 것 같더만 그랬더니 이제 하스님이 그래 보이나? 잘 지낸다니 다행이네.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어. 그랬더니 뭐 다 안다 그래요. 뭘 다 알아? 다 또 아는 척이네. 그냥 남친 있잖아. 그래서 뭘 보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생각해. 그랬더니 그래 이렇게 해서 자자 또 생각나면 연락할게. 그래 남친하고 잘 이건 병신 남자애가 이건 뭐 병신 욕하면 안 되나? 이거 욕 나오네요. 진짜 남자 병신이네. 남친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진짜 이런 찐따놈 혼나야 돼. 내 이놈 찐따. 내 이놈 찐따. 이거 정신을 못 차리네요. 예. 이런 남자랑 재회를 하려고 한 마음이 들까요? 이런 남자랑 재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이거 응? 이거 답이 없네요. 예. 그러니까 나이도 11살이나 많다며. 이건 제대로 된 미친놈이네. 11살이 많으면은 36이야. 36. 이 놀랍습니다. 이게. 그러고 보니까 나이가 36이네. 이거는 뭐 구제불능인데요. 예. 이제 제외를 해야 되나 고민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한번 볼까요? 뭐 하고 싶어 하나 한번 볼까요? 제가 잘 대답한 건가요? 저 정도면 괜찮은 반응인가요? 괜찮은 반응이 쓰레기죠, 쓰레기. 저는 근데 이 반응 괜찮은 거 아니고요. 상황이 좋아 보이냐 그러냐? 상황이 안 좋아 보여요. 이게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남친 있는 거라고 막 하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 자체가 불쾌한 거 아니에요? 저는 연락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연락하면 안 돼요. 이건 합수님도 연락하면 안 돼요.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있다가 연락을 해야 돼요. 한두 달은 있다가 연락해야 돼요. 이 남자애가 진짜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응? 정상적인 놈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그 카톡 내용만 보면은
건드려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반응도 실제로 이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예.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또 남자친구가 이러면은 건드리지 마세요. 상태 안 좋아 보이네 그러고서는 그냥 말아요. 예.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제가 남친 있는지 없는지 알 방도가 없어서 계속 안 알려주고 주려 하는데 괜찮나요? 아니 이건 내가 뭐 남친 없다 그러면 없는 거를 믿어야지. 얘가 미친놈 아니에요. 남친 있든 없든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지랑 헤어졌는데. 아 또라이 아니. 이 남자애는 이건 너무 답이 안 나와.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거는 뭐 좀 아니다 싶지 않아요? 이거 좀 여러분들은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이거는 남자애가 이건 정말 심각한데. 또 언제 연락을 취해야 하고 공략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것도 공략을 해야 되나? 다음 연락은 뭐라고 하면서 보냈지. 좋은 아이디어가 없네요. 아이디어가 없어야죠. 시간과 새로운 사람이 약이긴 약인가 봐요. 예전에 연락했을 때 다 보는 것보다 다 보는 것마다 멘탈이 붕괴됐었는데 이제는 별 충격도 없고 그냥 제가 잘한 느낌이에요. 제외까지는 잘 모르겠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 달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나서 한번 또 찔러보죠. 예. 이거는 애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아니 내가 연락을 했는데 내가 솔직하게 연락을 했는데 무슨 내가 꼭 남자친구로서 내가 물어볼 것 같아. 저였으면요 어떻게 했냐면 봐봐요. 남친이 있는 것 같더만 그러면 뭔 개소리냐고 딱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러면은 그냥 약간 땀 흘리는 거 있죠. 땀 흘리는 표시. 응?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거. 뭐 이런 거. 땀 흘리는 거. 이런 거. 이런 표시 있잖아요. 땀 흘리는 표시. 이런 거 보낼 것 같아. 이거 잘 안 보이죠? 이런 거 막 땀 흘리는 거. 이거 어이가 없어. 응? 그러니까 찍찍으로 가야 진짜. 진짜 이건 이거는 다 알긴 그러냐.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는 그냥 넘어가고서는 야 그래 잘 사냐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긴 하겠지 뭐. 그냥 처음에 이런 얘기 하더라도 약간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냐 아무튼 잘 사냐 오랜만에 어떻게 사나 해가지고 연락해봤어 그러면은. 근데 계속 남친 있잖아 그리고 나중에도 남친하고 잘 지내고 이런 병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사실 근데 좀 이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대화 토크가 안 되는 거예요. 토크가 정상적인 대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하는 모습에 처음에는 그냥 그렇다 쳐. 응?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남친 있는 것 같더만 그러면은 아니 왜 남친 없으면 어떻게 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응? 난 아직 그럴 생각이 없는데. 그죠? 아니 내가 연락을 한 거는 내가 너 여자친구로서 연락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로서 연락한 것도 아닌데 남친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따져. 그게 뭔 상관이에요 얘가. 참. 그러면 이 남자의 생각은 읽히는 거예요. 이 남자는 뭐예요? 나랑 잘해보려고 계속 염두해보고 있었다. 내 연락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밖에 자존심 싸움 했다고밖에 안 느껴지잖아. 이 남자 쪼다지. 응? 이 생각이 읽히게 행동을 해, 이 사람은. 응? 상담 하나만 더 하고. 100%님 요즘에 카페에서 활동 좀 하시는 것 같던데. 한번 사연 해볼게요. 예. 갑작스러운 여친의 이별 통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응? 일주일 뒤면은 딱 6개월을 바라보는 커플입니다. 30 초반이고 2살 차이에요. 둘 다 서울 근교에 살지만 거리로는 한 55km 정도 되고 멀리도 사네. 그래서 55km 꽤 먼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55km 꽤 먼 거리예요. 차 안 막히면 만나긴 쉽지만 퇴근 후에 차 너무 막히면 물리적으로는 보기 힘든. 그쵸? 이게 55km 상당히 먼 겁니다.
한 2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아무리. 제가 2번 정도 평일 퇴근 후에 서울 나가서 여친 본 적은 있고요. 저는 경기권이에요. 그 외에 주말에는 거의 만났어요. 예. 지난 금요일 새벽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친구들 모임이 한 달 전부터 있다고 그랬고, 남사친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모임이래요. 알아서 잘 처신하는 여친이기 때문에 흔쾌히 보내줬대요. 금요일 모임 장소에 잘 도착했다는 톡과 함께 그 이후로는 연락이 한 번 없더니 새벽에 저런 장문의 톡으로 헤어지자고 하네요. 평소에 저를 더 많이 보러 와주고 2달 전 생일이라고 비싼 선물도 해주고 호텔까지 예약해준 여친이었고 사소한 선물도 잘해줬고요. 저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받고만 산 것도 아니고 만나면 항상 제가 카드 먼저 들고 꺼내서 계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가 생겼을까? 라는 의심도 했지만 저렇게 잘해준 여친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전에 사전 징후가 있었다면 저도 이해하고 납득을 할 텐데 만나는 동안 한 번도 안 싸우고 큰 트러블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보낸 거에 대해서 읽어줄게요. 오빠 저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오빠 저 정말 생각 많이 해봤는데 우리 그만 만나요. 최근 들어서 우리 사이가 의무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만나면 좋기는 한데 만나지 않았을 때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감정이 뭔지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회사 다니면서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만나서 의지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날이 훨씬 많았고 이런 감정 한번 생기니까 더 이상 만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지금은 제 마음은 오빠를 만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알죠? 의무적인 만남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의무방어전처럼 계속 뭐 자기 감정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여자분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니까 이성적으로는 정말 잘해주고 서로 그 연락도 맨날 잘해주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의무적으로 연락을 하고 만나는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면 여자분들 입에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여자분들의 내면적인 성적 욕구들을 살펴보면요. 정서적인 욕구, 그러니까 정서적인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를 받고 싶어하고 그런 욕구가 있는데 이런 통제를 받는다라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리더십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까요? 예, 상대방을 리드하고 뭔가 하고 싶어하고 비전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선장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의무적으로 만나서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은 것도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인간의 내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해요. 여자분들의 내면에서는 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더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무조건 그냥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만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확실히 뭔가 동기부여나 모멘텀 같은 걸 심어줘야지 관계 발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선장 역할을 잘해야 돼요. 예. 여자분들이 이런 내면에 이런 본능들이 다 깔려 있어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그러니까. 진짜 다 그래요. 뭘 잘못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잘 지낸 것 같고 그냥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러거든. 그러면은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얘기했지만 가치적인 문제, 이런 선장의 역할을 하는 통제력, 이런 상대방을 리드할 수 있는 비전 제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데이트를 할 때도 내가 뭘 원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기도 하고 가끔은 마음에 안 드는 일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게 남자예요. 예, 그게 남자다운 모습이거든요. 여자들의 본능적으로는 그게 남자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잘 모르고 그냥 여자들이 겉으로만 얘기하는 나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어 이런 감정들만 듣고서는 해주는데 말로 하는 것과는 좀 본능과는 약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정서적인 요구가 굉장히 강해요. 아무튼 겪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예. 한 달 전부터 서로 부서 바뀌어서 여친도 출퇴근이 가까워지고 저랑 시간도 많이 겹쳐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톡이나 연락도 그 전보다 더 잘해줬거든요. 이봐요, 이게 연락을 잘해주는 게 문제라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연락을 잘해주는 게 그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게 만드는 게 정말 독이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 연애 매력이라는 게 참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우리 인간의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갭이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다정다감한 남자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실제로 연락을 너무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깎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 밥상이 바로 그렇잖아. 누군가가 나에게 밥 챙겨주는 사람 너무 좋지. 근데 맨날 걔가 의무적으로 밥을 계속 챙겨줘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알거나 그 사람에 대한 높은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부터 막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머니 밥상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 여자분들은 가치 높은 남자를 원하기 때문에 무조건 잘해주는 남자보다도 가치 있게 행동하는 남자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퍼주더라도 기준에 맞게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못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어떨 때는 기준에 맞게 잘해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준에 안 맞으면 혼낼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갖다가 내 기준에 맞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오냐 오냐 해주면은 버릇이 나빠집니다. 이게 버릇이 나빠지는 걸로 끝내면은 그냥 상관이 없는데 이게 가치를 깎아먹게 되면 이 연인 관계의 지속이 안 돼요. 남자친구를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안 해줍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여친 집안이 매우 화목해서 저녁마다 가족 다 모여서 밥 먹는 경우도 많았고 강아지를 키워서 매 퇴근하면 산책시키고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없어도 평일엔 가족이나 강아지 근처 사는 친구들도 보고 잘 지내던 여친이었어요. 저 없이도. 에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강아지한테 밀려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누구야? 누구지? 100%님. 아 이거는 강아지랑 자기랑 비교하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 가족 있는 사람은 그러면 사람이 필요 없어요. 남자 안 만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강아지랑 자기랑 비교하고 앉아 있으면 답이다 그냥. 이렇게 자기가 어떤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 아니 강아지랑 비교하고 앉아 있으면 어떡해. 아니 강아지랑 무슨 상관이야 강아지가. 강아지 개도 키우면 안 되겠어. 이거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애 나니까 애한테 사랑을 뺏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랑은 관계가 없죠. 예. 상황적인 거지. 자, 의무적인 만남도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저는 다른 커플들과 다르게 영화, 카페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여친도 그래서 항상 전시회, 미술관, 박물관, 식물원 등 특별한 데이트를 즐겼거든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서울 근교에 미술관 데이트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세상 다정한 여자친구였대. 제가 전에도 누구지?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사람이 있었어. 그 누구지? 무슨 월해한 무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7번인가 소개팅을 하고 데이트를 했는데 별로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해서 이게 딱 보낸 그 사람이 있었거든. 월화란설. 맞아. 월화란설이라는 아직도 기억해.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똑같은 거지. 그 사람이 데이트할 때 뭐 어디에 뭐 동굴도 데려가고 막 그 여자 비위를 맞추면서 데려가더라고. 근데 어디를 데려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것들을 데려간다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방향성이 중요한 거지 어디를 데려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자 눈치만 보고 좋아? 어때? 뭐 이런 행동 하는데 뭐가 좋아요. 그 월화란설님이 저 엄청 욕했었는데 내가 욕한다고 이 사람 비아냥 그린다. 제가 도움되라고 얘기한 건데 아무튼 뭐 어디도 막 데려가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7번 데이트하고 차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드린 거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를 데이트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거 일주일 내내 아니 삼겹살만 먹어도 돼.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어떤 데이트를 하느냐에 중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뭐 액티비티한 데이트를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느냐. 내가 정말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걸 하고서도 후회가 없느냐. 이런 강력한 원함 그런 모멘텀이 되게 중요한 거지. 리더십이 그런 데서 생기는 겁니다. 그 여자와 다정다감하게 데이트를 했다 이거 가지고는 내가 의무적인 데이트가 아니었다라고 보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침 탐방도 내가 원해서 하는 거는 좋지. 아, 나는 맛집을 되게 좋아한다. 애초에부터 나는 영화를 보는 게 좋아하고 영화관 데이트하는 게 좋아한다. 아, 영화관 데이트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거죠. 그죠? 내가 영화 보는 거에 대해서 큰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고 그게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맨날 영화만 보러 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제가 그거 가지고 헤어진다고 얘기도 안 나와.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건데. 의무적으로 그 여자에게 맞춰주는 느낌이 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진짜 원해서 하는 것과 상대방에게 비위 맞춰주는 것과 그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응? 난 누워서 있는 게 좋다. 그러면 맨날 방구석 데이트를 해도 오래 데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거라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방에 계속 누워 있고 싶다라는 거는 에너지가 좀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집에만 갇혀 있으면은 사실 그거는 여러분의 본능적으로 좀 안 좋아요. 예. 인간도 동물이라서 사실 밖에 돌아가는 거, 밖에 공기 쐬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 좀 이렇게 좋은, 그 동물적으로 좋은 스트레스가 해소되거나 이런 감정적으로 편안하다는 감정을 못 느낄 수도 있으니까. 예. 금요일까지도 내일 본다 야호 이러면서 토크하면서 신났던 우리였어요. 불과 며칠 전에 강릉이나 근처 리조트 놀러 가자고 예약도 알아봤고요. 다른 분께 상담을 하니까 결혼 시기가 다가오니까 여친이 확신이 안 선 게 아니냐고 말하더라고요. 괜찮은 기업 재직 중이고 제가 모아둔 돈이랑 부모님 돈이랑 해서 수도권의 신도시에 괜찮은 아파트 보유 중이고 여친한테 6월에 저희 부모님 뵙자고 말하니까 흔쾌히 허락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혼할 시기가 다가와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원래 퇴근하고 TV 보고 쉬는 게 일상이었는데 어필하려고 헬스도 하고 인강도 듣고 계획적으로 살았어요. 평소에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담배는 원래 안 폈고요. 여친도 이런 점이 좋다고 계속 말했어요. 금요일 저 헤어지자는 톡을 받고 여친이 사는 동네까지 갔고요. 집은 어딘지 모르지만 아파트 단지는 알거든요. 나와서 얼굴 보고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한 8시간, 9시간 근처 공원에서 차 세워놓고 기다린 것 같아요. 함께 했던 시간이 있는데 너무 서럽고 눈물 나더라고요. 지금도 저랑 대화를 안 하고 장문의 톡 계속 보내는데 확고해요. 이미 마음 정리를 끝냈대요. 또 톡 보내면 그 연락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어제부턴 톡 줄이고 재회를 위해 당분간 연락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세상 누구보다 예쁘고 스타일 좋고 저한테 잘 맞춰주고 짜증 한번 서운하다는 말 한 번 없던 여친이 세상 화목한 집에 태어나서 꼭 붙잡고 싶네요. 그러든 말든 지금 헤어진다고 일단은 얘가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내 기준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랑 헤어지자고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거에 대해선 책임을 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응?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 어찌 됐던 간에 걔가 뭐 여태까지 나한테 엄청 잘했던 못했던 그거랑 상관없이 헤어지자고 얘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냥 지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걔가 충분히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헤어지자고 얘기했을 거라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그 친구가 나에게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잖아. 그것에 대한 선택에 대한 존중을 해줘야지 왜 내가 그거 가지고 만회해보려고 그걸 갖다가 엎으려고 하나? 그게 과연 어른스러운 행동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일단 좀 방금 바로 제가 이 사회형 끝나고 상담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자가 화목한 집에서 태어나서 사랑을 잘 주는 여자였다고 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랑하는 불행한 집에서 태어나야지 본인이랑 만납니까? 화목한 집에서 자꾸 태어났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랑 무슨 상관입니까? 예.
자, 헤어지면 이유를 알고 싶다고요? 이유를 알든 모르든 이게 왜 이유를 알고 싶어요? 헤어지자고 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끝나는 거지. 어찌됐든 간에 저는 헤어지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상대방이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행동을 한 거고 그 이유도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알아서 뭐하기. 알면은 뭐 달라져요? 헤어짐 이유를 알면은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100%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헤어짐의 이유를 알면 봐줍니까? 봐주지도 않고 본인이 매달리는 입장이잖아요, 어차피. 넌 달라지는 것도 없다니까. 이유를 알게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지 이유를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톡이나 전화를 해도 답은 없고요. 5시간 만에 답해서는 확고 안 해요. 본인의 마음의 변화가 없을 거래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응? 물론 아마 갑자기 헤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감정의 미해결 상태나 이런 갑자기 상실감 이런 것들이 몰려왔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쁜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나쁜 감정을 심어준 거야. 그걸 봐주면 안 된다고. 그 이유를 알려고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예. 이유도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대략적으로 선장 역할 잘 못한 것 같고 여자 비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매력이나 텐션을 잘 못 느껴서 이랬을 거라는 짐작은 합니다. 뭐 뻔하게 남자가 생겼을 거라는 생각도 한데요. 최근 3번 정도 의심갈 만한 행동을 했었는데 저도 간섭하는 거 안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잘 알아서 누구 만나는데 전화하고 사진 찍어 보내라 그런 말은 안 해요. 여친도 누구 만날 땐 인증도 잘하고 연락도 서로 꼬박꼬박 주고받고 그러거든요. 어제 점심 이후로는 연락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 헤어지겠다는 확고한 마음, 대화가 전혀 안 됩니다. 카톡해도 일십 아니면 하루 종일 읽지 않다가 하루 뒤에 마음 정리했으니 연락 그만하라 이런 식으로만 보내고요. 자,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내 문제죠.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랬겠죠. 그죠? 내가 정말 매력적인 남자라면 다른 남자가 생겼겠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남자가 생겼다면 만약 내가 남자친구였다면 내가 100%님이었으면 당당히 물러났을 거예요. 걔가 일단은 바람을 폈다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건 나를 만나는 동안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거 아니야. 이것에 대한 처벌이 이게 첫 번째. 내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 첫 번째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 필요가 없어. 예, 기준에 어긋났으니까. 두 번째, 내가 그 상대방이 그 사람 만나서 더 행복할 거면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더 우선이죠. 어차피 내가 매달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지 이거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강의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할게요. 질문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한테.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반응을 하면 강화된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안 좋은 행동이 또 더 강화될 수 있다고 하셔서요. 그럼 뭔가 감정이 있고 관심을 요해서 이런 행동이 강화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감정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를 체크하려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부정적인 반응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이거 관심이 강화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뭐 관심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강의니까 본질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인정을 원합니다. 이거는 아주 본능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말이죠. 인간 사회적인 동물이다. 인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리지어서 생활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인간들은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오랜 세월 동안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였고 부족 단위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인디언들 보시면 아시죠? 무리 생활이 기본입니다. 단독으로 살아가거나 뭐 사냥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무리 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보면 그런 특이한 사람들을 촬영하는 거죠. 자, 인간들이 무리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회성을 요구받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으로 사회성을 요구받는 거죠. 무리 안에서 리더를 뽑고 서로 간의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서로 간의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인간의 기본입니다. 그 무리 안에서 자신만의 연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요, 도태당하고 부족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죠. 이 쫓겨나게 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걸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은 사실이죠. 좀 참고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 무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강력한 근육을 만드는 것도 뛰어난 지식을 가지는 것도 별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무리 내에서 결속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내 편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요, 이 무리에서 도태당하고 쫓겨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내 편을 만드는 힘,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 뭐 힘이 센 사람,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강한 리더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막 삼국지나 뭐 이런 역사서들을 보시면은 다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따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현대화된 문명사회에 살고 있죠. 그러면 이 현대화된 문명사회가 됐으면 인간이 과연 이런 본능들이 바뀌었을까? 인간의 이런 예전에 무리 생활을 하던 그런 사회성을 만들어 나가던 행동들이 과연 바뀌었을까? 그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유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관심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 무리에서 도태되는 것, 즉 버림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을 죽음처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를 그냥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걸 제가 유기에 대한 공포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탑재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 프레임 기술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이 마치 사회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견뎌내지 못하고 만회를 하려고 들는 게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이런 프레임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딱 집어내게 되면 우리에게 만회를 하고 노력을 하려는 행동을 하게 되고, 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대방이 우리에게 휘둘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이 강력하고 기준과 철학이 강력한 성숙한 사람에게 사람들은 휘둘리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우위를 취하는 어떤 승자가 발생하고 피지배자가 발생하게 돼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예전 무리 생활을 지으면서 살아갔을 때부터 발생하던 일이죠. 누군가는 리더가 생기고 피지배자가 생기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연인 사이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이런 현상들은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불평등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따지고 묻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되냐? 뭐 이게 왜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사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현대 문명을 쏙 빼고 이걸 부족사회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괜찮은 일이에요. 굉장히 본능적인 일이에요. 상관없죠. 예, 이거 현대 문명만 쏙 빼놓고 이거 부족사회라고 얘기를 하면요, 아무렇지 않은 일이에요. 괜찮은 일이 됩니다. 우리들이 현대 문명 속에서 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감을 느껴요.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게 혼란감을 느낀다는 거죠. 세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현실과 이성들, 그리고 오랫동안 내 내면 속에서 학습되어 왔던 이 축적된 본능들이 자꾸 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이게 어렵다면, 좀 어려운 개념 같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개도 마찬가지죠.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강아지들은요, 인간의 사냥을 돕는 데 이용되어 왔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말이죠. 따라서 지금은 현대사회가 되었지만 강아지들은 사냥하는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강아지들은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고 싶어 하고요.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다. 산책을 하지 못하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본능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살아있는지를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합니다. 강아지는 원래부터도 약간 의존적인 동물이에요. 강자의 옆에서 빌붙어서 살아가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의존할 수 있을 만한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거 강아지한테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따로 학습시켜 준 적이 없죠. 그리고 그 집안 무퉁이마다 오줌을 누는데 이거는 자기 영역을 나타내며 방향성을 설정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여기 배변판에만 이제 오줌을 누게끔 학습을 시키더라도 강아지들이 스트레스가 되게 심해지면요, 내면이 불안해져가지고 다른 데다가 막 아무 데나 똥오줌을 막 싸는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그 전문 용어로는 마킹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불안하니까 방향성을 설정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어떤 행동하냐면 땅을 파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혹시 여러분들 집에 보면은 땅 파는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아, 얘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 강아지들이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왔으면 직감하잖아요. 그러면은 먹이를 땅속에 저장하려는 그런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게 원래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사회에 살면서도 얘네들이 그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하게 생각하면 땅을 파요, 계속. 그래서 장판을 막 못쓰게 만들죠. 예, 이런 행동들이 이제 불안한 행동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를 자꾸 어디에 숨기고 이런 행동들은 아주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강아지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네, 강아지가 카페트 파시나요? 예, 위기가 왔으면 직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얘기를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아무 스트레스도 안 줬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본인들의 생각이죠. 응? 본인들의 생각이죠. 아무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아무튼 노즈워킹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시죠? 노즈워킹이라든가 뭐 이게 강아지들이 이제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이야기해드릴 필요는 없겠죠? 제가 연애 강사직 개 키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 이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하면 따로 물어보십시오. 강의 끝나고. 예. 아무튼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애한테는 내가 너무 사랑도 잘해주고 하는데, 여러분 연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응? 여러분들 연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도 남자친구랑 잘 지낸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100%님 보면 여자친구랑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본능적으로는 생각해 보셨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내가 강아지 얘기를 들었지만 인간들이라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도 본능적이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성적으로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거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는 항상 강아지를 사랑해준다, 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항상 사랑해주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답 없습니다. 인간은 동물이고요, 본능적인 충족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강아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제가 비유를 든 겁니다. 인간과 동물이 이렇게 비슷하다. 응? 이렇게 본능적인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자, 이렇듯 세상이 변해도 동물들은 예전에 하던 습성을 따로 학습받지 않아도 그대로 하죠. 인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저한테 이 질문을 하시는 그분은 아무래도 남자친구의 관심이나 감정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려는 행동 태도를 하는 거죠. 그걸로 분석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수백 번도 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질문은 이제 안 하셨으면 해요.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이런 질문은 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어머니 밥상 이론처럼 사람은 상황이 감정을 만듭니다. 상대방이 감정이 남아있는지는 지금까지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를 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러분 집 방바닥은 미친 듯이 파는데 그 강아지가 스스로가 난 예전에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파겠습니까? 모르겠죠. 그냥 본능적으로 걔도 그냥 본능적으로 땅바닥을 파는 거예요. 남자친구도 그렇겠죠.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그렇겠죠.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자신이 여자친구에게 감정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지 아닌지 스스로도 잘 몰라요. 자신이 여자친구에게 감정이 남아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 건지 아닌지 스스로도 잘 모르고요. 자신의 내면 세계를 분석하더라도 원래 인간의 내면 세계는 어떻다? 컴플렉스한 감정의 복합체입니다. 원래부터 이런저런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제가 이전 강의, 유튜브 강의로 보시면 돼요. 즉 상대방도 모르고 상대방 내면도 모르고 당연히 여러분도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분석할 필요도 없고 또 상황이 변하면 감정도 변하기 때문에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생각이라는 거죠. 답도 없는 문제를 계속 열심히 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상황을 어떻게 만들고 새롭게 학습을 어떻게 시킬까 고민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아지가 땅을 파면 왜 방바닥 장판을 망가뜨리는지 원인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 원인, 근원적인 해결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강아지가 땅 파면 장판 망가뜨리면 자꾸 혼내기만 합니다. 매를 들겠죠. 매를 든다던가 혼낸다던가 그만하라고 얘기한다던가. 근데 이제 그 강아지가 땅을 파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냥 매질만 하면은 그 강아지는 더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요. 그러면 강아지는 더 불안하게 행동을 하겠죠. 아마 다른 방식으로 말썽을 피우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 데서나 마킹을 하고 오줌을 넣고 주인을 물기도 하고요. 아주 예민한 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의 문제죠. 여러분들은 근원적인 문제는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들의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상대방에게 매달리려고 하는 게 과연 재회를 위해서 현명한 발상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헤어짐을 당하는 이유는 어른답고 성숙하게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의존할 대상이 사라졌다라는 그 공포감에 매달리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미숙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말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고쳐보겠다, 나의 행동을 고쳐보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행동 자체가 미성숙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행동이고 말만 변한다고 해야겠지 실제로 변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겠죠. 지금 제 강의를 진정으로 보고 재회를 원하신다면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우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매달리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상황적인 문제를 분석해보면 동물은 단순해요. 대부분의 문제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분석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일단 주면 인간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갑의 연애를 하고 싶다, 상대방을 쫓아다니게 만들고 싶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갑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프레임 기술들은 아주 인간의 본능적이고 근원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승자라고 느끼는지, 즉 리더라고 느끼는지를 본능적이고 동물적으로 깨우치게 만드는 기술들이에요. 요즘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많은 인간들이 모여서 살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의존할 만한 대상을 찾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사회성은 늘리려고 하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이에요. 정서적인 의존을 할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도는 더 높아질 거라는 예상은 가능하고요. 사회성은 더 줄어들 거라는 예상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이게 약해지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약간 예상을 하자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법은 이런 심리 치료사들이나 상담사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방법이지, 뭐 다른 딱 국가 정책적으로 여러분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케어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 법제화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만, 일단 그것조차도 안 되잖아요 사실. 예. 심리 상담이나 이런 사람 아무나 해도 되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으로는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심리 상담 해주는 사람들이 심리학과를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안 나왔잖아요. 그죠? 예. 공부 안 해도 돼요. 예. 아무튼 그런 겁니다. 예. 현재 법제화 되지 않았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프레임을 가진 행동을 하면요, 그리고 스스로를 컨트롤해 나간다면요,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버들이 떠드는 뭐 자질구리한 기술들 쓰지 않아도요, 죽을 때까지 평생 행복한 장기 연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보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타주의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예. 자,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인정받고 그런 걸, 그래서 이 프레임 기술 보면요, 그런 인정 빼앗기 이런 기술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은 그런 인정을 갈구할 게 뻔하거든요. 응? 인정이나 자기가 관심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기본 전제예요. 그래서 메타프레임 1번도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 인간들의 내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관심을 끌어오려는 행동을 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예쁜 사람만 관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나 그러지도 않고, 뭐 멋있는 사람의 관심만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게 사회성을 체득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웬만해서는 다 관심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굳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이에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격 박탈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잘 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만회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박희순 같은 못생긴 남자가 그 여자 까더라도 흥분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흥분하잖아요, 여자들이. 그쵸? 그거랑 관계가 없다니까. 그 사람의 자격과는 상관이 없이 나의 자격에 대한 회복을 하려는 행동이 되고,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커져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좋아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얘한테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내가 왜 걔 별것도 아닌데 매력을 느끼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의 기술들이 이제 자격박탈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인간의 합리화 과정입니다. 매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매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자체에 각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거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죠? 이제 프레임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해주는 프레임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세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